여기 미국의 국방 전문가가 한 무기 전시회에서 보게 된 한국인의 어처구니 없는 발표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이 갈 때까지 간 건 알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냐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결국 한국의 실태를 알아내야 하겠다면서 한국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무기 전시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분석가 미국인 사라예요. 여행객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있을 유로사토리 2024에 가 있었어요.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는 그냥 무역박람회가 아니라 아이디어, 기술, 국가의 자존심이 맞붙는 전쟁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가장 젊은 고위 국방분석가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의 깃발을 정상에 꽂겠다고 마음먹었죠.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파리의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와는 딴판이었죠.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근처 카페에서 나는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배기가스 냄새, 담배 냄새와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감각들이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세상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죠. 택시를 잡으려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꺼내보니 아버지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놀랍지는 않았어요. 리처드 톰슨, 은퇴한 군 장교셨는데 세계 방위 체계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 경력 내내 저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죠. 아버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진정한 혁신이 뭔지 보여줘라, 얘야. 그 모방꾼들에게 속지 마라. 메시지를 읽으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메시지였거든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은 서양이 아닌 기술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미국의 우월성을 철저히 확신하는. 저는 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택시가 파리 교통 속을 빠져나가는 동안 제 생각은 앞으로 있을 날들로 향했어요. 이 전시회를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최신 미국 국방기술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말할 요점들을 외우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도전들을 예상해봤죠. 트렁크에 안전하게 실려있는 제 가방에는 제가 자신하는 가장 회의적인 관찰자들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한 발표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전시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최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화려한 시연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에 든 일정표만 보고 있었어요. 한 특별한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은 한국의 발표였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어쩐지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까 본 인상적인 탱크 전시가 제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일에서 나는 게 힘이니까요. 불이 꺼지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젊은 한국 남자가 무대에 올랐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아까 만났던 그 엔지니어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K2EX 탱크 프로젝트의 수석 설계자 김지훈 박사래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곧 보시게 될 것은 단순히 기갑전의 미래가 아닙니다. 방위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이 켜지더니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눈앞에 나타난 탱크에 세련되고 미래적인 디자인에 매료됐거든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크기의 차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은폐성과 기동성을 암시하고 있었죠. 김 박사가 K2EX 탱크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졌어요. K2EX는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시뮬레이션에서는 탱크가 날아오는 발사체들을 쉽게 요격하고 있었어요.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정확도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승무원의 안전성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저는 태블릿에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보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었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설명을 찾으려 했어요. 이 정보를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과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죠. 분명 잘 만든 시연일 뿐이겠지. 실제로 써보면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표가 계속될수록 의심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김 박사는 탱크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적의 드론대를 정확하게 무력화할 수 있대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어붙은 툰드레서부터 뜨거운 사막까지요. K2EX의 뛰어난 기동성은 김 박사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홀로그램에서는 탱크가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기갑 차량으로는 불가능한 지형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각각의 기능은 인상적인 시뮬레이션과 더 중요하게는 실제 시험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K2가 제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는 걸 보며 저는 전문가로서의 표정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어요. 불이 켜지고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을 때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제가 방금 본 기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지어 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제 경력상 처음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군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경외심과 어떤 경우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영국 장군이 보좌관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우리의 기갑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제 노트를 보니 기술 사양과 급하게 적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죠.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계속 틀렸던 걸까?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김 박사가 무대 근처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몸짓을 보니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열정적인 제스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젊은 엔지니어와 열정적으로 악수하는 손. 발표가 단순히 인상을 남긴 게 아니라 세계 방위 산업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당을 나왔을 때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확신이 없었어요. 전시장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세상을 보는 제 렌즈가 갑자기 조정된 것 같았죠. 아까는 무시했던 전시품들이 이제는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국관에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로 붐볐어요. 방금 본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뒤에 서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봤어요.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어떤 대답들이 나오는지 들었죠. 한쪽 구석에 시뮬레이터가 있었는데 K2EX의 능력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느새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요. 시뮬레이터에 들어갈 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불안함이 섞였어요.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조종의 반응성,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힘, 흥분되면서도 두려웠어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왔을 때 K2EX가 왜 그렇게 흥분을 불러일으켰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인상적이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 박사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아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발표 때 봤어요. 좀 의심스러워 보이시던데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상 밖이었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기술이 꽤 발전한 것 같아요. 같다고요? 김 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톰슨 씨, 그래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보신 건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워 하시는 걸 이해해요. 오래 믿어온 걸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의 추측에 짜증이 났지만 그 말이 맞다는 걸 부인할 순 없었어요. 김 씨, 제가 말을 시작했다가 고쳤어요. 김 박사님, 저는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어요. 화려한 시연을 많이 봤죠.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술에 대해선 틀리셨어요. 이건 그냥 이론이나 통제된 시연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요. 이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대단한 주장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분석가로서 바로 증거를 찾고 싶어졌죠. 그걸 증명할 만한 게 있나요? 김 박사의 눈에 도전적인 빛이 번쩍였어요. 사실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실시간 성능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비서구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선입견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본능적으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안의 분석과 제 경력을 성공으로 이끈 그 부분이 증거를 무시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 김 박사님.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어깨를 펴면서요. 뭘 갖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한국 전시관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경력을 정의해왔던 확실성들이 도전받고 있었고, 저는 자발적으로 이 불확실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한국 전시관은 활기찼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상호작용하는 시연으로 가득 차 있었죠. 김 박사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엔 여러 개의 화면이 있었고 다양한 분쟁 지역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건 김 박사님이 좀 더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우리 장비의 실시간 성능 데이터예요. 특히 효율성 평가와 내구성 지표에 주목해 주세요.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분석적인 마음이 바로 눈앞의 정보와 씨름하기 시작했죠.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많은 서양 모델들보다 정확도가 높고 연료 효율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님보다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이 성능 지표들, 제가 본 것 중 최고예요. 김 박사님은 참을성 있게 웃으셨어요. 당신이 의심스러워하는 걸 이해해요, 톰슨 씨.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특별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우리는 서양 국가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혁신해야 했어요. 우리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해내야 했고 더 똑똑하고 효율적이어야 했죠. 김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도전적인 질문들을 했고 데이터의 약점이나 모순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도전할 때마다 김 박사님은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된 잘 정리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신뢰성은 어떤가요? 제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결함이라도 잡으려고 물었어요. 미국 장비는 입증된 기록이 있어서 이기기 힘들 텐데요. 김 박사님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가 저를 다른 전시물로 데려갔는데 거기엔 한국 방위 기술의 역사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건 아닐 거예요. 김 박사님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발전 속도를 보세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우리만의 혁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장비는 단순히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제 세계관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인상적인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지와 혁신의 이야기 때문이었죠.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수세기 동안 기술 혁명을 목격해온 이 도시가 지금 또 다른 혁명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라 톰슨이 그 한가운데 있었죠. 내일 있을 드론 군집 시연회에 대한 김 박사님의 초대를 생각했어요. 제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분석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열린 마음으로 시연회에 임하기로요. 제 편견을 제쳐두고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진심으로 보려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굳어진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통찰, 그리고 어쩌면 방위 기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능성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있을 시연회의 생각으로 가득 찼죠. 옷을 입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그저 구경꾼이나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된 학생이었죠.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저는 호텔방을 나와 파리의 아침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앞으로의 하루는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고 저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드론 군집 시연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전시장으로 가는데 기대감과 긴장감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어요. 제 고정관념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속에서는 흥분도 꿈틀거렸어요. 오늘의 드론 군집 시연회는 그냥 기술 전시가 아니라 제 적응력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제 뿌리 깊은 믿음을 넘어설 수 있을지 보는 거죠. 지정된 장소에 다가가니까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기술 매니아들, 업계 분석가들이랑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다들 한국이 보여줄 걸 보고 싶어 했죠. 미국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호기심 반 걱정 반인 표정이더라고요. 그 불안한 기분이 무척 이해가 갔어요. 톰슨 씨, 오셔서 다행이에요. 뒤에서 김 박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보니 한국 엔지니어 분이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생각이 바뀔 준비되셨나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김 박사님을 쳐다봤어요.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각오가 섞인 눈빛이었죠. 열린 마음으로 왔어요, 김 박사님. 당신 팀이 뭘 만들었는지 봐볼까요? 김 박사님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를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하셨어요. 가면서 우리가 곧 볼 드론 군집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곧 보실 건 그냥 드론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협동하는 공중작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분석하는 머리가 이미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드론 군집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었지만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수준은 제가 연구하면서 접한 어떤 것보다 대단했어요. 관람석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멀리 발사대가 보였는데 주변에 여러 장애물이랑 표적들이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첨단 쌍광경을 주셨어요. 이걸로 작전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설명하셨죠. 갑자기 낮은 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언덕 뒤에서 드론 무리가 하늘로 올라왔어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수백 대는 되는 것 같았는데 찌르레기 떼처럼 완벽하게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각 드론에 첨단 AI가 탑재돼 있어요. 드론들이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시작하자 김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집단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죠. 저는 놀라워하며 봤어요. 드론 무리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다른 목표들을 수행하더라고요. 어떤 드론은 정찰하고, 어떤 건 모의 전투를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가상의 대공 방어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 혁신은 각 드론의 개별 능력뿐만 아니라 김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중앙 통제 없이도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기능하면서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시연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감명받았어요. 드론들이 제가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의 자율성과 조화를 보여줬거든요. 복잡한 임무를 거의 유기체 같은 유연성으로 수행하면서 모의 위협과 바뀌는 목표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대응했어요. 특히 한 장면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드론 몇 대가 주력 부대에서 떨어져 나와 특히 어려운 장애물로 고생하는 다른 그룹을 도와주더라고요. 그 협력과 적응력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 조화 수준, 이 결정 속도. 김 박사님은 제 반응에 기분 좋아 보이며 웃으셨어요. 최첨단 AI, 고급 센서, 그리고 군집 지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생각하려는 의지예요. 드론들이 멋진 동시 착륙으로 시연을 마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쏟아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면서 머릿속으로 방금 본 것의 의미를 빠르게 생각했어요. 자, 톰슨 씨, 김 박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쉬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인상적이에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조화와 적응력 수준이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뛰어나요. 하지만 분석적인 머리가 다시 작동하면서 덧붙였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시뮬레이션은 그렇다. 쳐도 실제 전투 상황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김 박사님은 이 질문을 예상하셨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현장 시험 데이터가 있는데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근처 회의실로 가는 동안 저는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시연을 보고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지만 오랜 세월 뿌리 박은 회의론이 하룻밤 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이 기술의 실제 능력과 한계를 꼭 이해하고 싶었어요. 회의실에서 김 박사님은 큰 화면에 일련의 보고서와 영상을 띄우셨어요. 지금부터 보실 건 기밀이에요.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지위와 전문성을 고려해 이걸 공유하도록 허가받았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드론 군집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깊이 들여다봤어요. 드론들이 다양한 어려운 환경, 빽빽한 도시 지역, 폭풍 후 날씨, 심지어 전자전 간섭이 심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영상을 봤어요. 우리 시스템은 여러 분쟁 지역에 배치됐어요. 김 박사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거기서 모은 데이터가 기술을 개선하는 데 정말 귀중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성능 지표를 훑어봤어요.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전통적인 시스템보다 뛰어난 신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윤리적 고려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물었어요. 이 드론들의 자율성 수준을 보면 전투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김 박사님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도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죠. 우리 AI는 엄격한 윤리 규약을 갖고 설계됐어요. 드론들이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반드시 인간의 허가가 필요해요. 기술적, 윤리적 측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제 회의로는 점점 진정한 감탄으로 바뀌어갔어요. 한국 드론의 정교함과 개발 및 배치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은 제가 비서구권 방위 기술에 대해 가정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김 박사님, 마침내 제가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어요. 인정할게요.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왔어요. 이제 보니 그 선입견들이 근거 없었네요. 김 박사님은 미소 지으셨지만 얼굴에 우쭐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톰슨 씨, 당신이 자신의 견해를 제고할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전문성을 잘 보여줘요. 이 분야에서는 전문 지식만큼이나 적응력도 중요하죠. 우리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 발전을 보고 제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도 느꼈어요. 가시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 나가려는데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안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길 원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전에 한국 기술을 꽤 비판했었는데요. 김 박사님은 웃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관점과 적응하려는 의지가 정말 귀중할 수 있어요. 가끔은 혁신을 더 밀고 나가려면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협력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전문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전시장을 걸으면서 저는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전에는 무시했던 전시품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도 이제는 자세히 볼 가치가 있어 보였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딸, 미국의 혁신이 뭔지 잘 보여주고 있길 바란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뒤집혔다는 걸 아버지한테, 동료들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쓰면서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경험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혁신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이제 제 도전은 이 새로운 이해를 제 일에 통합하고 서로 다른 기술 패러다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전시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분석은 더 세밀해졌고 시야는 더 넓어졌어요. 이제 저는 그냥 미국의 혁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계 방위 기술의 전체 판도를 탐구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김 박사님의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제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제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장할 기회이고 세계 안보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목표 의식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갈 거예요. 방위 기술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고 저는 그걸 완전히 탐구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제 인식에 도전하는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전 제 지저분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여동생 발렌티나가 흥분해서 건넨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렌티나는 기쁨에 겨워 통통 튀고 있었지만 전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죠. 대체 이 봉투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흥분한 걸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비행기 티켓으로 보이는 게 나왔어요. 목적지를 읽는 순간 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발렌티나가 온라인 경연대회에 충동적으로 참가했다가 우연히 한국행 티켓 2장에 당첨된 모양이었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언니,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 둘이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거야.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야. 발렌티나가 얼굴이 빛나며 말했어요. 반면에 전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죠.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면서 가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제 안전지대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죠.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어요. 저는 늘 실용적이고 안전한 길만 가는 타입이었고, 발렌티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잘 보완해 주었지만 가끔 그녀의 충동적인 면은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발렌티나의 열정을 완전히 꺾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발렌티나,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냥 딱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회사 일도 있고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 하지만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발렌티나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늘 함께 견뎌왔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18살, 그녀가 15살일 때 제가 나서서 그녀를 돌봐왔으니까요. 이렇게 신이 난 그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발렌티나. 한국에 같이 가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웃는 얼굴로요. 우리에게 다시 없을 경험이 될 거야. 야호, 고마워, 언니. 발렌티나는 커다란 공포응으로 저에게 달려들어 거의 쓰러질 뻔했죠. 엄청 굉장할 거라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린 여행 계획과 준비에 몰두했어요. 여권을 신청하고 서울에서 머물 최고의 지역을 조사하고 집 목록도 작성했죠. 발렌티나는 심지어 한글과 기본 회화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걱정하던 제 실용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신이 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우리의 데모험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린 한국어 앱, 여행 가이드, 그리고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안고 밀라노에서 인천으로 가는 긴 비행에 올랐죠. 친절한 승무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비빔밥, 불고기 같은 맛있는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한국의 환대와 요리를 첫 맛본 셈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예의 바른지 인상 깊었죠. 탑승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걸 보고 감명받았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제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는 발렌티나를 흘끗 봤어요.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더라고요. 뱃속에 나비들이 파닥거리는데도 웃음이 절로 나왔죠. 이 여행이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잡고 함께 맞설 거예요. 막 시작된 뜻밖의 모험 속에서 말이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따스한 서울의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지만 발렌티나는 신나게 빛나는 현대식 건물들과 붐비는 인파들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습니다. 공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타워에 LED 조명이 반짝이고 영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최고로 멋진 광경이었죠. 와, 저것 좀 봐. 발렌티나가 빛나는 타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한국에 있다는 게 믿겨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살던 이탈리아와는 너무나 달리 모든 것이 반짝반짝 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끄러운 바닥,
반짝이는 유리창은 물론이고 공기마저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해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몇 분 만에 저희는 가방을 찾고 세관과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지하철이랑 버스를 탈 때 쓸 수 있는 특별한 교통카드래. 저는 티머니 카드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하면 엄청 편리해 보였거든요. 어머, 저기 자판기에서 사자. 발렌티나가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카드를 구매한 뒤 저희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기차가 매끄럽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승강장으로 쌩하고 들어왔어요. 저희는 재빨리 올라탔고 쉽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른 승객분들도 너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밀라노 지하철의 거친 인파들과는 전혀 달랐죠. 기차가 저희를 도심으로 데려가는 동안 발렌티나는 가이드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 지하철에는 500km가 넘는 철로가 있대. 그리고 기차는 언제나 정시에 운행된다고 써 있어. 그거 이탈리아 기차들이랑은 완전 다르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성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밀라노 지하철의 익숙한 혼잡함과 생기발랄함이 살짝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서울 지하철로 갈아탄 후 마침내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뒤덮인 높다란 건물들이 사방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인파가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넌사인이 반짝였고 길가 음식 노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멋들어진 젊은이들이 지나다니는 가게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껴지는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발렌티나가 헉 하고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봐봐. 마스크팩 가게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이 진열된 화려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고 도움이 필요한 손님을 반기는 매장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스크팩과 크림의 종류에 대해 마치 진정한 신자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달팽이 점액, 녹차, 인삼, 캐비어, 24K, 순금까지. 그 다양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발렌티나가 마스크팩 몇 개와 흥미로워 보이는 다른 제품들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특별한 사용법까지 알려주셨죠. 한국 화장품은 세계 최고예요. 그분들 중 한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효과를 보실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저희는 길을 따라 쇼윈도 구경을 하며 멋진 옷과 액세서리들에 감탄했습니다. 제게는 좀 의상 같아 보이는 아주 트렌디한 옷들도 있었지만 품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고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발렌티나는 모든 걸 다 입어보고 싶어 안달이었죠. 저는 판매하시는 분들의 작은 습관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에도 끝까지 예의 바르신 점, 포장과 진열에 신경 쓰시는 점, 저희가 좋은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을 찾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시는 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보던 무뚝뚝함이나 무관심함과는 상쾌할 정도로 달랐죠. 명동의 길들을 탐험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게와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발은 좀 아팠지만 발렌티나는 눈에 띄는 모든 귀여운 장신구와 멋진 옷을 보며 여전히 신나했고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희 둘 다 배가 고파져서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 쪽으로 이끌렸죠.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이 천막손수레에는 갖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매운 떡볶이, 만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배고픈 현지인들에게 배달하는 아주머니의 활기찬 에너지로 북적였어요. 와, 다 너무 맛있어 보여. 발렌티나는 어디를 먼저 가리켜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김밥, 오뎅, 떡볶이 다 먹어보고 싶어. 인정할게요. 냄새가 너무 유혹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몇 개씩 골라서 아주머니가 우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나무젓가락 봉지를 뜯으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는 맛있게 쫄깃쫄깃했고 붉은 소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만두는 속에서 육즙 가득한 고기와 야채가 터져 나왔죠. 우리가 익숙한 이탈리아 음식보다 훨씬 강렬하고 짙은 맛이었어요. 발렌티나가 라면을 큰 소리로 후루룩 먹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라면 저런 식사의 저를 꾸짖으셨을 거예요. 첫날 서울에서의 모든 작은 놀라움과 발견을 되새기며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세심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끝없는 쇼핑, 우리가 보는 곳마다 귀엽고 독특한 디테일까지. 벌써 저는 이곳에 반하기 시작했어요. 넌사인과 세련된 말에 젊음의 활기가 감도는 분위기와 더불어 질서정연함이 공존하는 이 도시 말이에요. 제 직감에 서울의 비밀을 하나둘씩 푸는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나니 손가락은 끈적거리고 입안은 화끈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물티슈로 대충 닦고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죠. 발렌티나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야. 난 절대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보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광경, 맛, 그리고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였고 조금씩 제 시야를 넓혀주었죠. 그 순간 이 여행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진 듯 했어요. 오기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모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명동은 서울을 경이롭게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 매혹적인 도시와 문화를 탐험하며 펼쳐질 경이로움의 첫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도 불렀겠다. 마음도 가득 찼겠다. 이제는 익숙해진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앞으로 다가올 잊지 못할 날들을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복궁을 방문했던 것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었어요. 발렌티나와 제가 거대한 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 궁전은 너무나 오래되고 중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벽과 나무로 된 건물들은 마치 수백만 개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이 씨라는 역사학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궁전을 안내해 주시고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에 그분이 무엇을 들려주실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먼저 이 씨는 저희를 옥좌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금빛 옥좌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저는 오래전 왕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밖으로 나가 궁전 정원을 둘러보았어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었죠. 작은 가을물이 돌 위로 졸졸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금껏 가본 곳 중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 씨는 수백 년 전 왕실 가족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전을 돌아다니며 이 씨는 한국 역사에 대한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한글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자를 만드신 분이셨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유한 양반들만이 어려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대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한국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일본 해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였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배와 대포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매우 영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북선이라 불리는 특별한 갑옷배를 만드셨거든요. 앞에서 보면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용의 머리를 한 것처럼 보였대요. 거북선은 일본 배를 들이받아 부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한국 해군을 이끌고 거대한 일본 해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지략이 한국을 지켜냈던 거예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야기는 선덕 여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왕 없이 홀로 한국을 다스린 최초의 여왕이셨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가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그들이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현명하고 강인하셨죠.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거대한 불상을 세우셨대요.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그 사람들이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승리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호스텔에서 발렌티나가 자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으로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팀원들과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계획안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며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발렌티나는 제가 컴퓨터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1층 카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페스츄리를 가져다 주었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 발렌티나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의 위기는 해결되었고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해냈어, 발렌티나. 여기서 정말 모든 걸 해결했다니까. 발렌티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죠. 화이팅! 저는 서울의 창밖으로 반짝이는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호스텔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저희 마케팅팀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저희 클라이언트 중 한 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은 제가 즉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발렌티나는 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위로의 손길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언니,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꼭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집으로 달려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자라기 시작한 더 용감한 부분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죠. 우리가 만났던 박 여사님과 이 선생님 같은 놀라운 한국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이 그들을 쓰러뜨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마침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힘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강인함과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노트북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자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새도록 이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로 대화하고 화상 채팅을 하며 일했습니다. 발렌티나는
피곤해 눈꺼풀이 무거워졌음에도 내내 제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복도 저편 자판기에서 녹차를 가져다 주고 노트북 앞에 웅크리고 있느라 뻐근해진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새벽녘 호스텔 창밖으로 동트는 빛이 비치기 시작할 즈음 저는 팀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위기 모면 우리 팀 최고!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푹 기대어 앉았어요.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해냈어요. 거대한 장애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냈죠. 예전의 저라면 아마 이탈리아행 첫 비행기에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으로 변화된 새로운 저는 제게 있는 줄도 몰랐던 용기와 창의력을 발견했습니다. 발렌티나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언니, 포기하지 않았어.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해냈어.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네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이 성공을 축하하는 게 어때? 잠깐 낮잠을 잔 뒤 발렌티나와 저는 한강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현대적인 경이로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어우러져 있었죠. 우리는 멀리 우뚝 솟은 은빛 롯데월드 타워를 감상하며 풍경 좋은 강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우리는 각종 한식을 파는 하이테크 자판기 줄로 향했어요. 메뉴를 둘러보더니 매운 김치라면 2그릇을 골랐습니다. 자판기가 윙윙거리며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조리되어 나온 국수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죠. 발렌티나와 저는 넓은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따스함이 뱃속으로 퍼지게 했어요. 가족들이 옆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들었고 배들은 잔잔한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제 안전지대를 크게 벗어나기를 꺼려했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익숙한 것들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행동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발견하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보여주었어요. 직장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예전의 저라면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회복력 덕분에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나는 도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나를 힐끗 보니 그녀의 눈에서도 새로운 성숙함이 엿보였어요.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녀는 너무나 활기차고 충동적이었죠. 모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더 사려 깊고 책임감 있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선 저의 안녕을 가장 먼저 생각했죠. 한국은 그녀 역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지며 하늘이 황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발렌티나와 저는 이 여행에서 한국과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더 용감하고 현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밀라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렌티나는 벌써 한국으로의 재방문을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언어 학습 앱을 켜더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죠. 한편 저는 제 마케팅 일에 가져갈 인생과 비즈니스 교훈들을 바쁘게 적어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록 맨 위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했죠. 이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을 떠나온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발렌티나와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크고 아름답고 다양한 세상이 저 바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모험들을 알게 된 눈으로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가방을 찾으며 발렌티나가 저를 향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한국 갈까? 아직 탐험할 게 너무 많은데. 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당연하지. 우리에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일이 많아. 한국은 우리를 아직 놓아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공항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한국행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였지만 이제 그곳은 우리 둘에게 평생의 여정이 될 터였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발레리아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스페인의 해안 도시인 세비야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좋은 커피 향기가 나는 곳에 있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제가 자라면서도 계속 남아 있었고 결국 우리 도시의 중심부에 작은 서점과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세비야는 특별한 곳이에요. 대부분의 날에는 햇살이 밝게 비추고 항상 바다에서 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죠. 제 카페는 번화한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거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아늑한 공간이에요. 저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좋아해요. 신선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죠. 젊었을 때 저는 세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 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실제 경험이 아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했었죠. 이런 걸 편견이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게 된 여정은 대학 시절에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는 미친 짓을 하기로 했어요. 아시아로 여행을 예약했죠.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인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한 날을 기억해요. 설레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죠. 도시는 놀라웠어요. 옛것과 새것이 섞여 있었어요. 고대 궁궐 바로 옆에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이 있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로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바빴죠. 사람들은 모든 시간대에 쇼핑하고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주인은 김 씨라는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분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멋진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서의 3주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스페인과 제 삶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었죠. 저를 초대해서 전통 한국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음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어 단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제가 노력할 때마다 항상 미소 지어주셨어요. 어느 날 도시에서 열린 축제에 갔어요. 곳곳에 화려한 등불이 있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전통 옷을 입고 있었죠. 음악과 춤으로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뜻함과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스페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떠나는 게 슬펐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여행 가방에 기념품을 챙겼지만 제가 가져간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돌이켜봤어요. 예전의 편견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세비야로 돌아와서 저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점과 카페를 열고 싶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방문했던 곳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 카페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작은 집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랐죠. 제 꿈을 향해 노력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 경험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대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제 서점 카페를 열었어요. 책장을 정리하고 커피 기계를 설치하면서 김 씨와 그분의 게스트하우스를 떠올렸어요. 제 작은 카페가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것만큼 사람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랐죠. 그리고 첫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조용히 한국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줬으니까요. 제 서점 카페를 운영하는 건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신났죠. 새로운 책을 고르고 다양한 커피 블렌드를 시도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잠시 잊고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정말 좋았어요. 카페는 세비야의 번화가에 있었는데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열린 창문으로 짭짤한 바닷바람이 자주 들어와 신선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와 섞였죠. 완벽했어요. 대부분의 날들은 정말 좋았어요. 친절한 얼굴들과 재미있는 대화로 가득 찼죠. 하지만 모든 날이 그렇진 않았어요. 가끔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오거나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려고 했죠. 어느 맑은 아침 진아라는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긴 검은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닌 분이었죠. 진아는 자기가 한국에서 왔고 스페인어를 아주 잘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서울에서 보냈던 시간과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떠올렸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진아를 고용하기로 했죠. 그녀의 친근한 태도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우리 카페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좋았어요. 진아는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바로 눈치채지 못했죠. 진아는 가끔 이유 없이 불행해 보이거나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죠. 어느 날 저녁,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웃으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국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고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조금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진아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주먹을 꽉 쥐고 그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그녀가 그들을 환영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대신 스페인어로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 티셔츠 정말 끔찍해 보여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중국 글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일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은 충격받고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그들은 한국어와 서툰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말대꾸하기 시작했어요. 제 카페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저는 싸움을 말리려고 달려갔어요. 진아, 뭐 하는 거예요? 그녀를 그 무리에서 떼어놓으며 물었죠. 진아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저를 모욕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를 중국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관광객들을 보니 혼란스럽고 화난 것 같았어요. 그들은 누군가를 모욕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싸움은 빠르게 악화됐어요.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떠나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카페 문을 일찍 닫아야 했어요.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죠. 진아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난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인들과는 달랐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사건은 제 카페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믿음을 시험할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카페의 온라인 리뷰를 확인했어요. 새로 올라온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어제 일 때문에 우리 카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끔찍했어요. 전에는 항상 좋은 리뷰만 받았었는데 말이에요. 진아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그녀가 출근했을 때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알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긴장이 됐어요. 진아 씨,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라고 그녀가 앉자 말했어요. 그 관광객들에게 한 행동은 옳지 않았어요. 진아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를 중국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진아 씨, 그들이 그랬다 해도 당신의 반응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인인데 왜 그들이 당신을 중국인이라고 부르겠어요? 진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뭔가 변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때린 것 같았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이 아니라니요? 제가 당신을 고용했을 때 한국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자리를 얻기 더 쉬울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어요. 진아를 믿었거든요. 그녀가 한국인이라고 한 모든 말을 믿었어요.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저와 모든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이 아닌 사람인 척 했다고요. 그건 옳지 않아요. 진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뭐가 달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제 카페를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진아의 거짓말과 관광객들에 대한 행동이 그걸 망쳐버렸어요. 미안해요, 진아 씨.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손님들에게 무례했어요. 그건 이 카페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진아가 일어섰어요. 잠시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슬프고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 모든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환영해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진아의 거짓말 때문에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과 서울에서 만났던 다른 친절한 분들을 떠올렸어요. 진아는 거짓말쟁이였지만 그분들은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의 평판을 회복해야 했어요. 진아가 무례하게 대했던 관광객들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힘들겠지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카페는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진아가 그 신뢰를 깨뜨렸지만 저는 그걸 다시 쌓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텅 빈 카페를 바라보며 저 자신과 약속했어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아와의 사건 이후 저는 뭔가 큰 일을 해서 손상된 걸 고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모든 걸 망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카페에서 한국 문화 주간을 열자는 거였죠. 먼저 세비야의 한국 커뮤니티에 연락을 했어요. 좀 긴장됐죠. 그 사건에 대해 들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 계획을 설명하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신이 났어요. 그분들의 친절함은 제가 몇 년 전 서울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영을 떠올리게 했어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제가 경험했던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통차 예절, 요리 수업,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 세션을 하기로 했어요. 이 행사들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죠. 제가 배웠던 것처럼요. 문화 주간이 다가오면서 카페를 꾸몄어요. 알록달록한 종이 등을 달고 아름다운 한국 풍경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붙였죠. 요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김치와 비빔밥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입에 침이 고였고 서울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났어요. 문화 주간 첫날,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한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즐거워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었죠.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궁금했던 단골 손님들의 익숙한 얼굴도 보였고 우리 행사에 대해 들은 현지 한국인들과 관광객들을 포함해 많은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어요. 차 예절이 첫 번째였어요. 박씨라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분이 전통 한국 차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동작은 우아했고 설명은 명확했죠.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며 이 의식에 매료됐어요. 차는 맛있었어요. 따뜻한 세비야, 날씨에 딱 맞는 가볍고 상쾌한 맛이었죠. 다음은 요리 수업이었어요. 현지 한국인 요리사가 비빔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카페에는 채소 써는 소리와 고기 익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공기 중에는 참기름과 고추장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요. 우리가 알록달록한 밥, 채소, 고기를 섞으면서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봤어요. 정말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녁에는 이야기 들려주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씨라는 한국인 노인분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매력적이었죠.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야기들은 영리한 동물들, 용감한 영웅들,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로 가득했어요. 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죠.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많은 질문을 했죠. 제 단골 손님들과 한국인 방문객들 사이에 우정이 싹 트는 걸 봤어요. 카페는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마지막 날에는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춤 공연이 있었죠. 무용수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소매는 물처럼 흐르는 듯 했어요. 음악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소리였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카페에 항상 바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고 나누고 연결될 수 있는 곳. 한국문화주간은 제 작은 서점 카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죠.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차 한 잔과 함께 앉았어요. 제가 초기에 편견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봤죠. 서울에서 만난 김 선생님의 친절함,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사귄 새 친구들, 한국인과 스페인인 모두를 생각했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